네, 정치비상구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고드린 대로 이재덕 기자가 나와서 총선 분야별 공약 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1편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2편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이재덕 기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또 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경향신문 기자고요. 경향TV에서 세상의 모든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덕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총선 공약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공약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판박이 공약을 갖고 왔어요. 판박이 공약? 판박이 공약. 두 당이 엄연히 다른데 그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공약이? 게 있었어. 그래요? 예. 네,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총선 공약 중에 양측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찾기 너무 쉬웠어요. 다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가 철도 지하화 사업이고요. 공약이고요. 네, 철도 지하화 사업. 네. 네. 하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군요. 네. 그러니까 네.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이쪽 공약은 30년 이상 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자, 재건축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인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작은 잘 모르시는 거. 철도 지하화 공약부터 먼저 좀 설명드릴까요? 대충 감은 옵니다. 밖에 있는 철로를 밑에 넣자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철도 노선 중에 지상으로 다니는 노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요거 네. 손가락까지도 준비해 특정 정당 주는데요. 관련 없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괜찮나요? 네. 서울역에서 이렇게 서울역 용산역 지나서 이렇게 인천으로 빠지는 이런 구간이라든지 경인선. 네, 그리고 구로 지나서 아래쪽 안양이나 수원으로 가는 금천구청 지나서 안양 수원으로 빠지는 이런 경부선 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상으로 된 철도들이죠. 전부 다 지상으로 달리나요? 네, 여기 있는 거 다 지상입니다. 서울에 네네. 있는 국가철도 지상 구간 현황들을 이렇게 됐는데 대충 서울 구간만 따지면 한 71km 정도 돼요. 네, 지금 현재. 근데 일단 이 공약이 뭐냐? 이 지하화하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네. 지금 요거를 지하로 바꾸고 상부 윗부분을 다 이제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하자. 이런 공약이고요. 이게 실은 각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지역의 수건 계속. 사업.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매년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옵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이제 경부선. 이쪽 경부선을 지하로 낮추자라는 지하로 바꾸자는 그런 공약은 대충 한 2010년 때부터 벌써 십수년이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계속 안 예. 됐냐? 막대한 지원금 누가 되냐?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선거 때만 반짝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그러면 그때도 안 되는데 지금은 될 턱이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네. 상황이 조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게 사실 지난 대선에서 양측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난 1월 30일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이게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인데 이게 지하로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오케이, 이건 알겠어. 상부 부지를 일단 개발을 하자. 그럼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를 해서 높게 짓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잖아요. 네. 그럼 요 수익으로 이 지하화하는 사업 비용을 충당하자. 근데 먼저 지하화를 한 다음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선후 관계가? 예, 그렇긴 한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국가가 일단 투입하는 재정을 최소화를 하고요. 대신에 철도 부지를 현물로 일단 내놓습니다. 철도 부지는 다 이제 국가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민간 사업자가 이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또 발행을 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또 사업 비용 일부를 또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분양이 되고 활성화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제 갚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올해 12월에 1차 선도 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어디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철도 지하화에 우리 당이 힘쓰겠다. 지금 선도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의정부역에서 여기 이쪽인가요? 대충 이 정도 되죠? 네. 의정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죠. 그래서 여기서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2월 1일 날 수원역을 또 방문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하겠다. 또 인천역과 구로역 사이 요 지역도 이제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약속을 대표는 했습니다. 신도림역 언저리 맞습니다. 갔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 신도림역에서 이제 철도 지하화를 약속을 했고요. 근데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갔어요.
이게 철도 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 이 전국적으로 합치면 대략 이 도심 구간 지상철도가 259km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을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 앞으로 짓는 것들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상부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네, 이거 기성의 그 개발 공약들하고 거의 흐름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 내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빛 좋은 개살 같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이행이 안 되는 공약이기도 한데 이걸 듣고 누가 뽑아줍니까? 사실요, 이게 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어떤 게 그렇죠? 사실 이점이 되게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철도 지하화해서 성공한 사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저희 다들 많이들 가시죠. 이 지역 경의선 숲길. 네. 예전에 이게 이제 연트럴파크라고도 하죠. 서울 마포구 연담동 가자역부터 용산구까지 길이 한 6.3k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공원인데 원래는 여기가 용산역을 오가던 화물열차가 다니는 길이었어요. 아, 그거를 이제 없애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했구나. 2004년에 문선에서 용산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그 철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 위에 있는 선로는 다 이제 쓰지 않게 되죠. 폐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철길이 된 이 구간에 공원화가 이루어진 거죠. 직장인들 뭐 지금 뭐 거기서 도시락도 뭐 드시고 주변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니까 성공 사례를 보니까 각 지역에서 야 우리 경의선 숲길 같은 이런 걸 우리도 좀 만들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또 이 지역은 또 이런 해당 지역들은 어떤 그 애로사항이 있냐? 이 철길이 해당 지역을 뭐 이렇게 가로지르거나 남북으로 가로지르니까 동서를 나누죠. 이 지역의 동서 구간이 분리가 된다거나 남북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가로지르다 보니까 그 개발이 뭔가 그랜드하게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뭔가 통합해서 맞습니다. 동서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새 판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 지역은 또 제대로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노후화되거나 슬럼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게 또 지상을 다니니까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에 또 시달리기도 하죠. 또 개발도 안 되니까 재산권에도 악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저도 이제 뭐 수원이나 부천 같은 데 살아봐서 잘 아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철도 반대편으로 갈 때 보통 도보로는 굴다리를 간다거나 육교를 건넌다거나 불편하죠. 네, 이동이. 지하철역으로 간다거나 네. 자동차로 갈 때도 지하도로나 고가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이 단절됐던 지상 공간들을 통합을 시킬 수 있고요. 지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점이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장점도 많은 공약인데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반대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재원의 문제 등을 빌어서 현실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일단 요런 요구들을 하는 지역이 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뭐 경부선 지나는 대전, 대구, 뭐 부산 그리고 전라선과 호남선이 다니는 광주, 전주 이런 지역에서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말씀하신 대로 재원입니다. 돈입니다. 이게 2013년에 서울시에서 용역 연구를 먼저 했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지하철 1, 2호선 구간하고 뭐 국철에 있는 경인선, 뭐 경춘선, 경원선 이런 구간들, 지상 구간, 서울시에 속한 지상 구간을 아래로 그 당시에 86km 정도 됐는데 이거를 지하화하는 데만 38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38조 원. 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아, 정확히 22조 원이었어요. 그보다도 훨씬 훨씬 거죠. 많네요. 그렇죠. 1.8배.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경부선만 보세요. 지금 KTX 다니죠. 경부선에 새마을호 다니죠. 전철 다니죠. 일부 구간에서는 GTX 비노선 일부 구간도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복층적인 설계가 나와야 돼요. 지하로 뚫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지상철도 259km 구간을 전부 다 지하화하자,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대략 민주당 추산으로 80조 원이에요. 80조. 예. 1km당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민주당 추산이니까 실제로는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필요한 곳이니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하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정부에서 현물 출자한 그 철도 부지를 담보로 민간 사업자 채권 발행하고 거기에 건물 높게 세워서 뭐 이렇게 해서 투자비까지 해소하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빌딩을 올려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대략 한 세 가지 이유가 세 가지 이유요. 세 가지 이유나 있어요. 일단 하나는 철도가 보통 어떻게 생겼죠?
깁니다. 폭이 넓지가 않아요. 되게 좁은 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옆으로 넓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그나마 넓은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왕복으로 2차선씩 총 4개 선로가 4개 철로가 있는 복복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복복선이라든지 역 주변, 일부 역 주변에 이런 지역은 또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 전부 다 지상으로 바꾸기 지하화하기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은 그 선로 주변의 그 일대 주변에 있는 선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택하고 상업시설 같은 곳까지 다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영등포역, 신도림역, 뭐 금천구청역 이런 데 보시면은 다 주변에 공장들이 있고 상업시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수용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좀 보면 됩니다. 보통 이런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회적 약자, 이주 배경 가구들 이렇게 좀 약자들이 돈이 많이 이렇게 그 구도심의 허름한 주택에서 비교적 값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곳에서 장사하는 상가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개발하면은 그분들을 다 내쫓고 과연 이걸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또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그렇게 내쫓으면 그게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일까? 예컨대 이제 제가 이제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도 부천역 선로를 따라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여기가 굉장히 싸서 가격들이 싸가지고 다들 뭐 사과 사러 일로 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지역에서 장 보러 다니는 이 부천역 선로에 있는 저기 자유시장이 사라지면 그 주민들은 그럼 어디서 값싸게 장을 볼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또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하나는 개발을 했다고 쳐요. 분양을 해서 지금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민자로 지은 곳이 상가든 주택이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앞에. 맞습니다. 그럼 그 돈 내고 그 지역에 들어오려고 할까? 그 구도심에? 안 그래도 거기다 지금 부동산 침체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도심에 또 공실이 또 많습니다. 여기다가 용적률하고 건폐율 완화해가지고 높게 건물을 졌다 해보세요. 아니 멀리 갈 게 없이 KTX 광명역 주변에도 보면은 이미 1층에 있는 임대주는 사무실들이 이미 다 많이 비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건물을 짓는다 치더라도 그 건물에 들어가는 상가들은 어딘가에 있는 빌딩에서 오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게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다양한 문제가 겹치면서 쉽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뭐 된다고 해도 서울 지역 일부 지역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정말 필수적이냐. 적어도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보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교통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상철로. 그렇죠? 지하화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돈으로 지방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쓰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고요. 수도권 중심의 철도 지하화보다는 지방의 광역 인프라, 광역 철도망을 대폭 확대하는 거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부 정당은 그런 공약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듣다 보니까 그 지하화 문제 아까 이어서 말씀해 주신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공약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비슷해서 갖고 왔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지역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기도 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일기 신도시 이제 30년이 다 되거든요. 아파트가 노후하니까 녹물 나오죠. 뭐 대통령 갔다 왔잖아요. 수도관 터지죠. 맞습니다. 주차장 너무 적어요. 지하 주차장이 연결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편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일기 신도시 지역들에. 근데 마침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환영한 분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다들 아침에 저도 그 회사 출근할 때 지하철역 가보면 다들 얘기하는 똑같은 거죠. 공약 내걸고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매번 나왔는데 왜 이번 총선에 또 나왔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게 이제 제정이 됐죠.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게 지금 다음 달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 분당, 부천에 있는 중동, 안양에 있는 평촌, 그리고 군포에 있는 삼본 이 5개 지역이 지금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대략 200% 내외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법에 따라서 500% 이상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고요. 더 높게질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노도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까지 적용받으면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면적의 토지에 재건축을 하면은 20층이던 기존 아파트를 헐고 75층까지 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 정비 사업을 우선으로 시작하는 그 선도지구, 이것도 공모가 이번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모 사업이. 앞이랑 똑같네. 맞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랑. 그리고 신도시별로 단지 2개나 4개가 같이 묶여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도 또 면제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들 나서서 선도지구 지정하게 하겠다. 빠른 재건축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도지구라는 거는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다 보면 일부 지역밖에 못할 텐데 지금 뭐 각 당의 대표들은 온갖 분들 다니면서 다 해주겠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뻥 아닙니까? 야, 이게 이런 말 해도 돼요? 뻥이라고? 아니 맞잖아요. 사실 몇 군데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 1기 신도시 지역도 할 만한 곳 1기 신도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다 하지? 또 할 수 있는 건설사도 되게 한정이 돼 있고요. 들어갈 수 없죠. 다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 재건축을 하게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들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아파트에. 그리고 일반 분양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서 오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래야지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또 낮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나 되니까 야 이거 일반 분양은 쉽지 않겠다. 우리 재건축은 안 될 것 같고 리모델링 정도나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50층, 7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50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 비용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공사 자재 비용 엄청 올랐고요. 인건비 엄청 올라서 아파트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분양가를 그 공사 대금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1기 신도시라면 서울 밖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교인데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지금 강북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침체기니까 수요가 없어서 또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고 그런데 또 가격을 더 높이자니 또 분양이 또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강북도 안 되고 서울 강남 3구 정도야. 뭐 그나마 되겠죠. 예. 분양가가 거기 뭐 평수 작은데도 막 10억, 20억 하니까요. 거기는 어느 정도 공사 대금을 맞출 수 있겠죠. 이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 15억, 20억이 뭡니까? 30평도 15억, 20억이 안 돼요. 그 지역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를 반영해서 이 지역의 분양가를 책정했다가는 고분양 때문에 미분양이 아주 속출을 하겠죠. 높은 분양가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또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도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도 아파트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한정돼 있는데 여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사업성이 없는데. 1기 신도시 할 바에는 차라리 돈 되는 서울의 노후화한 단지 아파트들, 재개발하자.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여의도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1기 신도시 재개발 공약을 보면 이런 미분양 우려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1기 신도시 용적률 아까 200%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당시에 이 200%에 맞춰가지고 주변에 인프라를 다 깐 거예요. 뭐 수도니 교통, 상하수도, 뭐 도로 이런 것들 전부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걸 용적률을 500으로 높인다고 해보세요. 가구수가 늘어나면 용적률, 인프라 당연히 확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금 또 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게 좀 아무리 빨라야 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 10년에서 10년에서 한 15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감소가 20년 후에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려 없이 정치 논리가 앞세워지면서 이런 속도전만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밋빛 공약을 보고 맞습니다.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을 좀 점검을 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실제로 그 지역이 될지 안 될지조차 불분명한 맞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실은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그 민생 토론회 이런 데 나와서 공약을 하신 거예요. 의정부역에서 아까 얘기했다 그랬죠. 그 정책을 언급한 거고.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뭐 재개발이라든지 철도 지하화 다 그런 데서 나온 건데 분명히 선거 개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문제가 돼요. 지적할 만한 내용이죠. 근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하고 차별화한 공약을 지금 내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혹할 만한 비슷한 개발 공약을 지금 계속 내놓는 게 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두 당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누가 먼저 이 공약 발표했네. 이거 누구 거네. 저 당이 우리 공약 베꼈네. 이런 얘기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일기 신도시라든지 뭐 철도 지하화 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죠. 이게 정말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데 약점도 또 많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면서 내놓은 이런 각종 개발 정책, 여당의 공약들 만약에 제1야당이라면 어떤 부분 이 공약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만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제안을 해야죠. 제시를 하고 자기 공약으로 삼아야지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정말 옳아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표대니까 하려고 하는 공약 아니냐. 이게 지금 공평할 공공의 공짜 쓰는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 써서 하는 헛된 약속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명쾌하고 빠른 속도감 있게 우리 이재덕 기자가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철도 지하화 문제라든가 혹은 그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일수록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고 공약을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다른 공약들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만 따지기 급급해요. 여든 야든 간에 서로 싫어하는 정치인, 좋아하는 정치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매몰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공약이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들을 반드시 좀 점검해 보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덕 기자님,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오는 거죠? 그럼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주목할 만한 공약 가져오겠습니다. 혹시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정당별 공약 내용이 있으면 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할 때 좀 더 살펴보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지금 그 1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도 한 2번 정도 저희가 주요한 공약들을 토하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숨가쁘네요. 이재덕 기자도 말이 빨라요. 저도 빠른데 둘이 하다 보니까 길게 들리면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저희는 또 구경의 정치비상구 여러분 독자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이제 주변에 우리 동료 운동을 벌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10만 돌파했는데요. 20만, 30만까지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